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언제나 고단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4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29의 어린 나이에 갓 4살 된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세상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때의 허망함과 공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사라지고 저는 아이 하나와 텅 빈 살림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도 넉넉지 않았고 누구도 제 짐을 대신 져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이까지 무너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건 음식 만드는 손재주였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며 어머니께 배운 손맛, 된장과 고추장, 간장 담그는 법, 그것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독대 3개로 시작했습니다. 가을이면 메주를 띄우고 초봄이면 장을 걸었습니다. 이웃에게 조금씩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비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자가 혼자 뭘 하겠어. 장사라 해봤자 얼마나 버나.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오기 삼아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제 손맛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들은 매년 제 된장을 기다렸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씩 장독대가 늘어났습니다.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50개가 되고 세월이 흐른 지금 제 마당에는 항아리가 무려 120개가 넘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담근 항아리들이 마당 가득 늘어서면 그 광경은 마치 제 삶의 땀방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비가 오면 항아리 뚜껑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맑은 날에는 햇살에 반짝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두 손으로 제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삶의 증거이자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 된장은 군청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범 전통사업장으로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냥 된장 할머니라고 답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이 된장 덕분에 제 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사람답게 키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메주를 말릴 때면 함께 마당에서 뒤집어 주기도 했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물에 손 담그며 장독을 닦기도 했습니다. 제가 허리 아파 알아 누우면 어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꼭 엄마 도와줄게요. 그 말이 제게는 천금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장독대는 제 삶의 무게였지만 동시에 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들은 훌쩍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무슨 일이든 맡기면 책임감 있게 해냈습니다. 저는 장사로 늘 바쁘고 힘들었지만 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마다 참 기특한 아이입니다. 저렇게
혼자서도 열심히 하는 아이는 드뭅니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단한 하루가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덕분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들이 교문을 들어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여기까지 왔네요. 잘 컸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지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학을 무사히 마친 아들은 군대도 성실하게 다녀왔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시골집에 들러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끓여달라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군대 밥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저는 밤을 새워가며 국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후 아들은 다시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말끔한 정장 차림에 어깨가 으쓱한 아들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그 무렵 아들은 직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예쁘고 화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설렌다며 제게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웃음이 너무도 따뜻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잘 만나보거라.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예쁘고 애교가 많아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될 여자를 만나본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좀 공주 같아. 뭐든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그때는 그냥 젊어서 철이 없나 보다 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당의 단정한 방에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될 남자는 점잖아 보였습니다. 말도 과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돈 여자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딸이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정훈이 만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호호.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사돈댁의 선택지 중 하나처럼 언급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순간은 삼켜야 했습니다. 사돈 부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 결혼하면 장이나 김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시골에서 장 잘 담그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집도 편해지겠어요. 호호.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일이 그저 편하게 얻어먹을 거리 정도로 취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참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결국 치러졌습니다. 결혼 자금은
제가 마련한 아파트 전세였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저 아이가 웃음을 잃지 않기를. 며느리도 제발 철이 들어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그러나 그 바람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자주 걸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출발한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자주 끼어들면 불편할까봐 일부러 연락도 줄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혹시 올라오실래요? 반찬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 말에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된장찌개랑 나물 좀 해서 들고 올라갈게. 저는 전날 밤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시래기 나물, 고추무침, 조기구이까지. 항아리에서 직접 퍼낸 된장향이 코끝을 찌르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제 저 음식들이 우리 아들 집 식탁에 오르겠지. 서울에 도착해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여기저기 흘린 옷가지와 쓰레기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산더미처럼 늘어져 있었고 배달 음식 용기가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썩은 채소와 곰팡이가 핀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 집이 이렇게 지저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집이 왜 이래? 아들은 눈치를 살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이러지 않는데 오늘은 좀 아내가 피곤했나 봐요. 제가 치울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아들의 어색한 미소가 눈에 밟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온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였지만 집안은 늘 엉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 가져야 하니까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아이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몸매 망가질까봐 아직은 싫어.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살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도 못했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품 가방, 옷, 화장품은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백화점에 자주 드나드는 듯했고 카드값 고지서가 올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아들의 결혼 생활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본 그 난장판 집, 아들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뻔뻔한 말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된장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맛있다는데 이모도 맛있다고 좀 달래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김장철에는
계획을 세우고 아가야, 김장철인데 같이 내려와 담그지 않겠니?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핑계를 댔습니다.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이는 시댁을 그저 무료 반찬 가게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보낸 김치를 받으면서도 사먹는 건 입맛에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감사합니다. 사돈댁도 항상 문자를 보냅니다. 김치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또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되네요. 우리 사위 덕분에 저희가 복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저는 치가 떨립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시골집에 자주 내려오곤 했는데 그 표정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니? 제가 조심스레 물으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참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아들에게 장인 장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위,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같이 밥이나 먹자고. 아들과 며느리는 큰 부담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잖아. 언제까지 전세 살 거야? 이제 집 살 때도 되지 않았어? 계속 오르는데.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생활비도 많이 들고. 장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줄 알지. 사위가 대기업 다닌다지만 요즘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렇다고 그냥 전세만 계속 살 순 없지.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되잖아.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세 자금도 사실 어머니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순간 장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랬지? 아이고, 참 감사하네. 그래도 집을 좀 알아봐.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는 건 알지. 우리 딸 이름도 당연히 넣어야 해. 그 순간 아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떼를 쓰거나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그 아들의 성실함과 제 수십 년 피땀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결국 술 한 잔에 쓰라린 마음을 삼켰습니다. 집안 꼴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였고 화장대는 각종 화장품으로 넘쳐났습니다. 옷장은 개어놓지 않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쳐갔습니다. 며느리의 애교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스러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연차를 내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매주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웬일이냐? 회사 일 바쁘다더니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며칠 동안 아들은 마당에서 매주를 나르며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기색 없이 땀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마침내 제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는 사돈댁에서 들은 집 이야기, 공동명의 발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것, 끝없는 사치와 무책임, 그리고 늦어지는 승진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며칠 뒤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얘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피부과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도 리프팅 좀 하세요. 훨씬 젊어지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물었습니다. 사돈댁이 집 이야기를 하셨다지? 내 생각은 어떠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성동이나 마포 쪽에 30평 정도면 괜찮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나 모아놨니? 오빠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모은 건 거의 없어요. 아이 낳을 생각은 있어요. 집이 생기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친정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 은퇴하셔서 돈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불이 치밀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저와 제 아들에게 떠넘기려는 그 속내가 너무도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아들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집 문제는 엄마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더는 저 집구석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 순 없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은 우리의 성실함을 이용해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을 위해 꾹 참고 살아왔지만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집은 엄마가 해줄 거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해주지 않는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우리 둘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비쳤습니다. 며칠 뒤 사돈댁과 며느리를 불러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각종 장아찌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사돈 여자는 음식이 차려지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우리 집은 김치며 장이며 걱정이 없겠네. 사돈 덕분에 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곧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집 말씀하셨죠? 준비했습니다. 정훈이 이름으로 서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어디예요? 성동이요? 마포요? 신축이죠? 사돈 여자는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야, 역시 사돈은 통이 크셔. 그럼 공동 명의로 하셨겠지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독 명의입니다. 제 아들 정훈이 이름으로만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사돈 여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요즘은 다 공동 명의로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공동 명의는 돈을 함께 모았을 때 하는 거지. 하지만 아가야, 너희는 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지. 내 친정은 도와줄 수 없다고도 했고. 사돈 여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돈, 그건 좀 서운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운하시든 말든 저는 제 아들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 자금도 제가 해줬고 이번 집도 제가 해줍니다. 그런데 왜 당신 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당황한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가족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집이 생기면 저도 아이 낳을 생각이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이었다면 아이 핑계로 살림도 안 하고 사치만 부리며 시댁을 공짜 반찬 가게 취급하지는 않았겠지. 아이는 집이 생겨야 낳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어야 낳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돈 여자는 괜히 물을 들이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처음엔 사랑했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한다. 집이고 뭐고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 버리겠다는 거야? 아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공주 대접해주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잖아. 사돈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바깥 사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장독대를 지키며 살아온 이유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퍼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돈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뒤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120개의 장독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상큼한 풀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하게 살아왔는지.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엄마는 늘 내 편이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마음이 편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독대를 지켰습니다. 제 인생은 수없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염치 없이 다가와 제 성실함을 이용하려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제 선택으로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와 제 아들의 것입니다. 장독대에 부는 바람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기는 제 삶의 땀방울이자 우리 가족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